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처TV에 붙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가볍게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고 계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연령대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우리의 환경 문제, 기후에 대해서 얘기가 처음 나왔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인류가 처음 지구의 온도를 재기 시작했던 건 1880년대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과학이 발달하고 기후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쌓이면서 인간이 산업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어렸었을 때부터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1988년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들을 제기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 매체와 각종 언론 매체에서 프레온가스, 헤어스프레이에 들어있는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들,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의 오염 물질들이 지구의 온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되었고 그 오존층이 파괴된 곳에서 빙하는 지금 녹고 있다. 인류는 2020년대가 될 때쯤에는 상당히 많이 멸종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대륙이 물에 잠길 것이다. 각종 추측과 공포를 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 회의가 이루어졌던 IPCC는 그 후 제네바 협약,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등을 거쳐서 2021년 영국 글라스고우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금 현재 각종 규제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탄소 배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 거의 확증적인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래스고우 기후조약에서 중요했던 점은 석탄과 화석 연료가 직접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2022년 아마도 지구온도 상승폭이 1.5도가 더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이 환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조치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들, 아직 이 석탄 연료라든지 혹은 이 화석 연료가 훨씬 필요하고 아직 상공업들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이 도상국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건대 제가 어렸을 때 눈앞에 당장 환경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해 버릴 거란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치고는 지금 나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투발루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 육지였던 곳이 무릎 높이까지 물에 차오르면서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분명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것이 당장의
큰 위기로 정부에서 말한 것과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이 멸망할 위기가 눈앞에 와 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 하면, 대선 직후에 과연 수도권과 지방장 중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투자자라면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던 간에 자기가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 안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과연 훌륭한 정치인이신지 또는 확정된 대통령이 되실 건지를 알 수가 없네요. 다만 대선 주자 누가 되실 건 간에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야 될 부분들은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각종 규제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처리를 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공통점 중 또 하나는 공급에 대한 확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대출 규제 완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수요자에게 하나며, 그리고 그 실수요자가 설령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 입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임대차 3법의 철회와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맥락을 솔직히 조금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해법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그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변화를 겪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종부세 부분도 사실 무주택자 분들이라든지 혹은 현재 세입자로서 살고 있으신 분들의 표를 의식한다면 실질적으로 당장 이뤄낼 수 있는 성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급 확대 물론 필요합니다. 지방의 군소도시들 혹은 광역시에도 공급이 충분하니 주택가가 보합으로 가거나 혹은 하락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죠. 그러나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의 기본적인 틀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습니다. 대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뤄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대구에 거주하시는 실수요자 분들이 분양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셨던 것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셨던 것은 그 분양가 자체가 너무 가격이 높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인 분양가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붙었었죠.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했을 때 대출을 옥죄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충분히 잘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주택들이 마냥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내놓으신 정책들 중에 이 부동산의 정책의 핵심되는 내용들만 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피로도를 느끼는 것에 대해 해소를 위하여 GTX를 놔주겠다, 도로를 확충시켜주겠다, 금방금방 갈 수 있는 지하철을 놔주겠다. 이거 전부 다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호재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들 중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내놓으셔야 될 부분들, LTV를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DSR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계부채 비중이
우리의 자산을 깎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난 올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 그 대선 후보님께서는 과연 월급 200만 원을 얼마나 모아야 20평 초반대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알고는 있으신가요? 김포에 있는 아파트를 2, 3억에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는 말이었는데요. 과연 김포가 그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정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그랬다면 과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겠느냐?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는 언사하셨습니다. 그 두 분의 정책들을 다 보았을 때 제가 일단 느껴지는 첫 번째는 누가 돼도 부동산은 하락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일단 LTV를 풀고 또는 양도세를 완화해 준 정책을 지금이라도 펼치겠다고 공약을 했을 때 나오는 물량들은 현재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양도 차익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주 기간이 좀 짧으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높으신 분들의 물건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싼 물건을 사실 만한 분들이 물론 뭐 숫자가 적진 않으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주택가격이 한참 오르고 있을 때 주택 매수를 상당히 많이 하셨죠.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요. 정작 집이 필요함에도 못 사신 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사시고 대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사신 분들입니다. 즉 하위 물건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신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럼 돌이켜서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출은 풀어주겠다. 일부라도 풀어주겠다. 비중을 높여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교통이 조금 낙후된 곳에 교통호재를 넣어주겠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중심권보다 약간 외곽에 있는 저렴한 물건들에게 훨씬 호재가 되겠죠. 지방은 실질적으로 서울 수도권에만큼 대중교통의 평행성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지역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당장의 수요들이 교통호재 때문에 큰 변동성을 겪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학군지라든지 직주금자성에 대해서 더 필요로 하는 게 많죠. 지금 이 모든 공약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수도권의 가격은 이번 3월과 4월 사이, 특히나 날씨가 풀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리고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대선이 끝나는 그 시점과 맞물리면서 전세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르기 시작하면 다시 재상승폭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가격으로 폭등을 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만약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실수요자 분들은 무조건 수도권에 계시다면 수도권 주택을 일단 매수하셔야 되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입지 중에서도 상당 부분 수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들만 선별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동성은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와 폭이 흐름이 마치 모래댐을 많이 막아놓은 것처럼 가지가지 끊어져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폭을 만들어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소 방법은 결국 양도세를 푸냐 안 푸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높아진 분양가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줘야 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방일수록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투자자분들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꼭 상승기 때만 부동산 투자를 했었나요? 하락기에도 투자할 방법은 있었고, 그리고 항상 주택들은 잠시의 보합은 있어도 장기간 우상향을 하는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결국 사이클대로 가지 않고 유동성도 함께 퍼졌으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주택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까지 감안한다면 저가 물건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하신다면 수도권의 저가 물건을 많이 하시고 지방은 비싼 물건을 해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움직임 자체에 큰 폭이 가는 곳은 인구가 이동하는 곳이며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 말한 건 전남과 호남을 따로 두지 않고 영남과 호남을 따로 두지 않고 수도권을 따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모든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싹커킥을 날리고 누군가는 어퍼컷을 날리면서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애원하고 있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큰 변동폭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은 여러 번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한 투자 방식이 옳은지도 알 수가 없으며 또는 나의 투자로 인해서 내 가족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 수익이 불과 몇백에 불과하더라도 말입니다. 나에게는 큰 돈이고 나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온실가스와 이 기후의 문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온 위기인 것처럼 말했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1980년대에 큰 이슈로 자리 잡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화두였으며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크게 다가왔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2022년 무탈하게 살고 있으며 아직까지 기후에 대한 걱정은 우리 생존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뒤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죠. 부동산 정책도 대선 주자도 누가 됐냐에 따라서 당장 코앞에 큰 폭의 변동이 오고 내 모든 투자들이 망할 것 같은 위기를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위기는 그렇게 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보다도 여러분이 하신 투자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수도권과 지방장,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일단 비싸질 지역에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당장 하나를 더 투자하시길 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